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의 1991년 이후의 경제를 일컫는 말이죠.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부실 채권들은 기업, 은행,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줄줄이 파산시켜버렸죠. 일본 사람들은 버블 경제의 충격으로 부동산은 감가상각되는 자동차와 같이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언제까지나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또한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인 금리 인상, 대출 총량 규제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일본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들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부동산 버블 상황 및 붕괴 과정이 현재의 한국과 너무 흡사해서 많이 궁금하시고 현재가 걱정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가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얼마나 유사한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 긴자 거리에는 허영과 사치가 흥청이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늦은 새벽 시간에도 길거리에 사람들로 넘쳐났죠. 고속 성장하는 일본 경제로 인해 어디서든 돈도 엄청나게 넘쳐났습니다. 특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업자들은 긴자 클럽의 호스티스에게 자동차, 시계뿐만 아니라 1억엔, 즉 한국 돈으로 10억이 넘는 가게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시절에 일어나고 있었죠. 이 모든 버블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버블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버블의 시작부터 차근히 알아보시죠. 아이러니하게도 버블의 시작은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죠. 그러던 일본에게 위기를 뒤집을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기습 침공하여 시작된 한국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냉전 시대에 한국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미국은 일본을 병참 기지로 삼았습니다. 일본은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장이 가동되었고 경제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은 36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 일본 한 해 예산이 22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였습니다. 거기다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맺으면서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게 되었고 국방비에 써야 할 돈을 경제 살리는데 오롯이 투자할 수 있게 되어 더욱더 경제성장을 고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68년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소니, 도요타 등 일본의 싸고 질 좋은 제품이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미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러자 1985년 9월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첫 번째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플라자 합의가 그것입니다. 플라자 합의를 쉽게 설명드리면 무역 불균형이 심하니 달러의 가치는 낮추고 엔화의 가치는 높여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미국의 협박과도 같은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엔화 가치를 높이면 왜 무역 적자가 해소될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플라자 합의 전 1달러는 240엔 정도였고 플라자 합의 후 3년이 지난 1988년에는 1달러에 12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1달러짜리 사탕을 일본 사람이 사려면 240엔을 주고 사야 했는데 이제는 120엔만 주고 살 수 있으니 미국 제품을 두 개를 살 수 있으므로 더 잘 팔리겠죠. 반대로 미국 사람들은 240엔짜리 사탕을 1달러에 주고 사다가 2달러를 주고 사야 하니 일본 제품의 가격은 2배가 되어서 수요가 줄어들 수 없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소니의 가전제품, 도요타의 자동차는 이미 미국 사람들에게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되어서 무역 적자는 크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두 번째 칼을 빼들게 되는데요. 1987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이루어진 루브르 합의입니다. 루브르 합의를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 제품을 더 잘 팔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여 일본 내수 시장을 키워달라는 것이죠. 억지로 일본 사람들이 미국 제품을 사게 만들라는 것이었죠. 기존의 5%였던 금리는 루브르 합의를 통해서 2%까지 떨어졌고, 그로 인해 수많은 엔화가 일본 시장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버블이 시작이 될 줄은 일본도 미국도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수출과 내수 시장 활성화로 1986년부터 1991년 버블이 꺼지기까지 일본 역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일본 경제의 위상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1989년에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4개였어요. 그만큼 일자리에 비해 인재가 모자란다는 뜻이죠. 그뿐만 아니라 면접 때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거마비를 지급했어요. 그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겠죠. 대한민국 1990년대 초반 기준 한국 평균 대졸 월급이 50만원대였음을 생각하면 두 번의 면접으로 한국의 한 달 월급을 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흑자가 나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도산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당시 도쿄에는 2000년대 이후 서울처럼 벤츠, BMW가 국민차처럼 돌아다녔고 롤스로이스 판매량의 3분의 1이 일본에서 팔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또한 페라리 F40이 이 당시 전 세계에서 1500여 대 생산되었는데 일본에서만 300여 대가 팔렸다고 하니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저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바로 택시에 관한 얘기였어요. 야간에 택시를 잡으려면 1만엔, 우리나라 돈 10만원을 흔들어서 잡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버블 경제의 시기였죠. 이때부터 부동산 투기가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아파트 불패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듯이 일본은 토지 불패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서 부동산을 사고 되팔아 수익을 남겼죠. 우리나라는 LTV 비율이 주택의 경우 70% 정도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0%까지 대출을 해주다 보니 부동산을 사고 또 대출을 받고 또 부동산을 사고의 폭탄 돌리기가 버블이 붕괴될 때까지 계속된 것이죠. 그 결과 일본의 부동산은 짧은 기간 내 3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1991년 도쿄 긴자의 빌딩 최고 가격은 평당 10억을 넘겨버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무시무시한 폭등으로 도쿄 내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시민들은 점점 시외곽 지역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도쿄의 땅값이 미국 본토 전체의 가격과 같다. 도쿄 항공을 팔면 캘리포니아를 구입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일본은 넘쳐나는 엔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해외 부동산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죠. 하와이 호텔과 콘도 절반이 일본인들이 사들였고, 뉴욕 맨해튼에 있는 엑손 빌딩을 미쓰이사가 6억 달러에 매수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사건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적 건물인 록펠러 센터가 일본 미쓰비시에 14억 정도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경제 버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사람들은 부동산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일본 GDP를 한번 살펴보면 해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DP가 3.3%에서 금리 인하로 인한 경제 활성화로 6.8%까지 오르는 것을 보고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이것은 경제 성장인 것이지 버블이라고 생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버블은 언제나 그렇듯 꺼지기 마련이죠. 결국 1989년 말 니케이 지수가 장중 최고가 38,900을 찍은 것을 신호로 1990년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일본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제도라는 강수를 두었죠. 거기에 금리는 1989년 2.5%에서 1990년 6%로 1년 사이에 빠르게 인상되었습니다.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헬게이트가 열려버리게 된 것이죠. 이후 10년간 니케이 지수는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 가격은 기존 대비 평균 3분의 1 가격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평균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 90% 이상 떨어진 부동산도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다량의 부실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해 은행이 도산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1996년까지 16곳의 은행이 도산하였고, 당시 대출의 90% 정도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으니 일본 국민이 받은 타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듣다 보니 현저히 한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산가치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으로 뽑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기존 인원들도 감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산 설비를 중국,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옮겨버렸죠. 같은 시기 불경기에 시달려온 국민들은 지갑을 닫으니 경기가 더 악화됐고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1995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했고, 이후 초고령사회에 도달해 가속 페달을 밟은 셈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수시장도 동시에 침체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게다가 버블 붕괴 이후에 부실 채권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고 1997년 IMF죠.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터진 게 화근이 되어서 일본 금융사들이 연쇄 파산을 막고 국민들의 소비는 더더욱 줄여버렸습니다. 기업들은 수익성이 이전에 나빠져 자금난에 빠진 상황이었고요. 동시에 위기감을 느낀 금융권이 대출을 줄여버려 시중에 있는 유동성마저 바닥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이런 복합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150조 원에 가까운 공적 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소비와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고 결국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보다 보니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음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느껴지시나요? 일부는 비슷한 내용도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3년 1900조를 넘어선 상황으로 OECD 37개 국가 중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3%를 기록하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태해 보이죠. 심각하게 봐야 할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일본을 따라가게 될까요? 같이 한번 더 알아보시죠. 금리 인하를 통한 과도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 것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붕괴만큼은 아니라도 한국 또한 부동산 거품의 조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일본처럼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이 3분의 1 토막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은 대출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피스, 상업지부터 해서 거품이 끼기 시작했죠. 일본의 은행들은 부동산의 담보 가치에 미래 가치까지 더해버려서 대출을 실행해 주었습니다. 계속 오르니까요. 자산 가치 1.2배에서 1.3배까지 대출을 실행해 준 것이죠. 한국은 LTV가 보통 상가의 경우 60%, 주택의 경우에는 70%가 평균적입니다. 즉 자산가치의 60%에서 70%를 대출해주고 30-40%는 자기 자본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였던 것이죠. 60%에서 70%의 대출 비율 때문에 부동산 하락기에도 은행이 부실 채권으로 도산하지 않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출 비율로 모든 부실 채권에 대한 회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본에 비해서요.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확실히 일본보다는 조금 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40% 규제가 있어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가 넘는 사람들은 아예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본 정부보다 한국 정부가 좀 더 부동산 폭등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부채 관리가 잘 되고 있던 말은 아니에요. 한국이 일본처럼 부동산 붕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장 경제의 기대 심리의 차이가 한국과 일본은 다른 것 같습니다. 1950년대 이후 일본은 5년간 2배 이상의 GDP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경제 성장의 탄탄대로를 걸어왔어요. 물론 루브르 합의 이후
금리 인하 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 기업, 은행, 국민 모두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좀 살펴볼까요? 한국은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저성장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폭등하여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지켜보았고, 일부 영끌족들은 막차를 타야 한다는 일념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거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2021년 코로나 시대에 유일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품 시그널을 제공하고 있었고, DSR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일본의 내일 경제 성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부동산 투기였지만 한국은 경제 성장을 전제로 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조심을 했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버블의 주체와 대상이 조금 상이합니다. 일본은 기업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반면 한국은 개인이 중심이 되었어요. 당시 일본은 저금리 기조와 토지 불패 신화에 힘입어 기업들이 본연의 기업 활동은 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오피스와 토지를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노렸죠. 반면 한국은 개인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버블 붕괴 상황이 오면 기업들은 도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을 헐값으로라도 바로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들은 실거주일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 거주하면서 처분 시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폭락에 있어서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조금은 더 자유롭다고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일본의 버블 붕괴를 반면 교사 삼아서 지금의 한국 부동산 상황을 조금은 더 잘 파악하실 수 있으셨나요? 일본의 선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일이 우리 모두 지금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영상들도 좋은 내용 담으려 많이 노력했으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